연봉 12억 원, 아시아 22개국 음악시장 총괄, 미국 음반 업계 32년 경력. 그 남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13년 동안 BTS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1일 새벽, 나슈빌 월세 75만 원 아파트에서 혼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접속자는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금빛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7명의 실루엣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순간 59살의 남자가 울었습니다. 빌보드 핫백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랙의 팝 시장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앞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한 곡에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2013년부터 BTS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BTS 홍보 영상을 봤을 때 30초 만에 껐습니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 하나가 13년을 지배했습니다. 그 13년이 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직위, 연봉, 32년 경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나슈빌 새벽에 혼자 아리랑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13년의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BTS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경복궁 앞 아리랑이 왜 저를 울렸는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댓글에 한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워커입니다. 올해 59살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나슈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나슈빌 외곽의 아파트입니다. 침실 하나짜리입니다. 창문을 열면 주차장이 보입니다. 월세는 우리 돈으로 75만 원쯤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인스턴트 커피를 탑니다.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에서 마시던 이탈리아산 에스프레소가 아닙니다. 그걸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만 해도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틀라스 뮤직 그룹의 아시아 사업 총괄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32년간 미국 음반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52층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아시아 22개국 음악 시장을 총괄했습니다. 제 결정 하나로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나슈빌 아파트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노트북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아이는 시카고에서, 아들은 보스턴에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저는 혼자 삽니다. 2026년 3월 21일 새벽 4시 30분. 저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생중계. 공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창을 띄워놓고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6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아틀라스 뮤직 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그 회의실은 52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허드슨 강이 보였습니다. 6월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들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7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틀라스의 핵심 임원들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분기 보고 회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시아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막 승진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스티브 해밀턴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케팅 총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었는데 항상 최신 트렌드를 꿰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에서 저와 비슷한 기간을 일한 동료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레이첼 포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이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꼼꼼한 성격으로 숫자라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투자 결정에 반드시 수익률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장 보고, 중국 시장 보고, 동남아 보고. 저는 각 담당자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영상이 하나 재생되었습니다. 7명의 한국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맞춰 입은 무대 의상, 칼같이 맞아 떨어지는 안무. 노래는 한국어였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BTS라고도 불립니다. 올해 데뷔했어요. 한국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30초쯤 봤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분명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춤도 잘 췄고 무대 구성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초를 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스티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동남아에서도요. SNS 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NS 수치가 심상치 않은 K-팝 그룹이 지금 몇 개야. 그 중에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은 그룹이 몇이고. 스티브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레이첼이 서류를 펴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악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2%예요. 그것도 작년 기준입니다. 저는 레이첼의 말이 정확히 제 생각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봐봐, 스티브. 얘네가 잘하는 건 알겠어. 안무도 깔끔하고 제작도 탄탄해. 그런데 생각해봐. 팝 시장에서 영어를 못하면 한계가 있어. 이미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터뜨렸잖아. 그게 반짝이었잖아. K-팝은 아시아 팬들한테 잘 팔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직접 건드릴 시장이 아니야.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지켜봐. 지켜보는 건 공짜니까. 근데 투자는 없어.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BTS 관련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그걸 챙겨서 나갔습니다. 레이첼은 이미 다음 안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보고를 시작하면서 BTS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K-팝 얘기가 나왔어. 한국 애들인데 잘은 하더라고. 근데 영어도 못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뭘 하겠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지켜보자고 했어. 아내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수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BTS를 그렇게 쉽게 판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2년간 음반 업계에서 살아온 제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맞아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팝 음악의 세계에서 영어는 공용어였습니다. 전 세계 팝 차트의 90% 이상이 영어 노래로 채워졌습니다. 빌보드 핫백은 사실상 영어 노래의 무대였습니다. 비영어권 노래가 거기서 살아남은 역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빌보드 핫백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남 스타일은 신기하고 재밌는 바이럴 영상이었습니다. 예술이나 음악성보다는 유머 코드로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후속 타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K-팝은 결국 아시아 시장용이다. 영어권 청중을 감동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 두 번째 논리는 시장 데이터였습니다. 레이첼이 말한 1.2%는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음악 시장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의 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30%가 넘었습니다. 영국이 10% 가까이 됐습니다. 일본이 17%쯤 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은 저 밑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장에서 나온 그룹이 세계를 제패한다는 건 제 경험상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감정입니다. 공유된 경험입니다. 미국 팝 음악이 전 세계에서 통하는 이유는 미국 문화 자체의 침투력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NBA, 맥도날드, 코카콜라. 미국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전 세계 청중에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악도 통하는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문화는 아시아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식. 하지만 그게 미국이나 유럽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논리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32년 경력, 22개국 시장. 제가 직접 계약을 성사시킨 아티스트 수백 명.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제 판단만 믿었습니다. 그게 모든 오판의 뿌리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모든 실수는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허드슨 강이 보였습니다. 10월의 아침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빌보드 확인했어? 무슨 빌보드? BTS요. 빌보드 200에서 26위 찍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스티브를 봤습니다. K-팝 그룹이 빌보드 200에서 26위? 윙스라는 앨범입니다. 첫 주에 22,000장 팔았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국어 앨범이야? 네, 전부 한국어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확인했어. 좋은 결과네. 계속 지켜봐. 스티브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티브가 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6위. 좋은 결과다. 한국어 앨범치고는 놀랍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까? 아시아 팬들이 단체로 구매한 거겠지. 이 수치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저는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였습니다. 저는 그 시상식에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시상식이 중간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DNA라는 곡이었습니다. 빛과 화면들이 가득한 무대에서 7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객석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관객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스티브였습니다. 봤어요? 봤어.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하더라. 무대도 세고. 근데 아직 봐야 해. 이게 미국 팬들이 실제로 좋아해서 저러는 건지, 그냥 이국적이어서 신기한 건지 확인이 필요해.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저러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좀 더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잠을 못 자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바쁜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017년이 지나갔습니다. 2018년이 지나갔습니다. 201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3년 동안 스티브는 가끔 BTS 관련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켜보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초가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레이첼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거 봐요. 화면에는 빌보드 핫백이 떠 있었습니다. 1위,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빌보드 핫백 1위? 네, 8월 21일에 나온 신곡인데 바로 1위 찍었어요. K-팝 그룹 역사상 처음이에요. 한국 가수 처음이고요. 저는 화면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거 영어 노래잖아.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이너마이트는 전 곡이 영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결국 영어 노래로 했을 때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않아? 영어 노래를 만들면 통한다는 거잖아. 레이첼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처음부터 말해온 것의 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 그룹도 영어로 노래하면 빌보드 1위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영어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빌보드 핫백이 또 떠 있었습니다. 1위, 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즈 온.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 옆에 작은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국어. 라이프 고즈 온은 한국어 노래였습니다. 전부 한국어.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핫백 1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BTS가 영어 노래로 핫백 1위를 했을 때 저는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 노래로 핫백 1위. 이건 제 논리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언어의 벽이 없어진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영어권 청중이 한국어 노래를 1위로 밀어 올린 게 맞는 걸까? 그날 저녁 스티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라이프 고즈 온 봤어요? 봤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어 노래예요. 영어 버전도 없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더 지켜보자. 스티브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월의 뉴욕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저는 또 흘려보냈습니다. 2021년은 저한테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충격이 연달아 왔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미 어워드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BTS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7명이 무대 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K-팝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구성, 안무, 에너지, 카메라 워크, 전부 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객석에 있는 미국 음악 업계 사람들, 그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에서였습니다. UN 총회, 미국 뉴욕 UN 본부. 방탄소년단이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RM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UN 총회. 마이클 잭슨도 거기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엘비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틀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K-팝 그룹이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BTS 팬덤 규모 4천만 명,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250억 회, 유튜브 구독자 7천만 명, 빌보드 핫백 1위 6회, BTS 관련 경제 파생 효과 연간 5조 원 이상, 하이브 주식시장 상장 시가총액 8조 원, 8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경쟁사들. 유니버설 뮤직이 이미 K-팝 레이블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소니 뮤직이 한국 스타트업 레이블들에 투자했습니다. 워너 뮤직이 아시아 K-팝 사업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틀라스 뮤직 그룹은 8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22개국 시장 총괄이 8년간 K-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8년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 BTS가 버터로 최우수 듀오 및 그룹 팝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CEO 마이클 브라운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회의실 전체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다들 봤겠지? BTS 그래미 후보 말이야.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뭐야?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봤습니다. 제임스. 네. 아시아 사업 총괄 맞아? 네. 그러면 지난 9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터진 콘텐츠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회의실 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다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BTS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한국어 노래가 이렇게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K-팝이 틈새 시장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이 입 안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임스 포지션에서 아시아 담당 떼어낼게. 별도로 K-팝 전담팀 꾸린다. 외부에서 영입해. 그 말이 끝나고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BTS는 군복무에 들어갔습니다. 2022년 12월에 진이 가장 먼저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순서대로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팬덤이 이제 식겠다. 2년이 넘는 공백이 생기면 팬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게 K-팝의 특성이다. 빠르게 뜨고 빠르게 진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을 떠올리면 부끄러움이 납니다. 팬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결집했습니다. 멤버들은 군복무 중에도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각자의 음악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 한 명 한 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BTS라는 이름 아래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아미. 저는 그 팬덤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했습니다. 팬덤을 그냥 숫자로만 봤습니다. 몇 명이 있느냐, 얼마를 쓰느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미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미는 문화였습니다. 아미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BTS의 음악을 통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결은 멤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진이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멤버들이 전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슈가, 제이홉, RM, 지민, 비, 정국이 차례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하나씩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멤버가 한 명씩 전역할 때마다 팬들이 공항과 부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 인파가 매번 보도됐습니다. 2025년 하반기 완전체 복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 BTS 관련 게시물이 하루 만에 수천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그 규모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면담실은 아늑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좋게 마무리하자. 저는 퇴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저는 32년간 쓰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가 나왔습니다. 2002년에 제가 직접 발굴한 아티스트의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아티스트는 나중에 그래미를 3번 받았습니다. 그 서류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작성된 내부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K-팝 시장 투자 불가 결정 근거 자료. 저는 그 서류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짐을 챙겨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12월에 나슈빌로 이사했습니다. 뉴욕은 너무 비쌌습니다. 나슈빌의 작은 아파트, 침실 하나, 주차장 뷰, 월세 75만 원. 그게 제 현재입니다. 그렇게 2026년 3월 21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슈빌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생중계. 화면 속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찬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생중계 동시 접속자 수 1000만, 2000만, 3000만.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커피를 홀짝이며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 화면 속 광화문 광장의 10만 명이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이름이었습니다. 진. 그리고 다른 이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비. 정국. 7개의 이름이 하나씩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이름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BTS. 10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슈빌 새벽 4시 30분.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주차장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라색 불빛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미밤이었습니다. 팬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이었습니다. 보라색 바다가 광화문 광장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나슈빌 새벽 4시 30분. 노트북 화면 안에 서울의 밤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보라색 불빛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흔들렸습니다. 하나의 파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낸 보라색 파도가 광화문에서 경복궁 쪽으로 그리고 다시 광화문 쪽으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미 뭔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광화문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10만 명이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동시 접속자가 4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슈빌 아파트에서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악기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전통악기 특유의 떨림이었습니다. 현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공기를 타고 흘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0만 명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4천만 명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그 첫 소절을 들으면서 뭔가가 가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복궁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조명이었습니다. 고궁의 첨화와 기와가 그 빛을 받아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복궁. 저는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그 건물에 쌓여 있다는 것이, 한 민족의 역사와 눈물과 자부심이 그 기와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다는 것이. 조명이 서서히 강해지면서 경복궁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기와의 곡선이 하늘을 향해 휘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붉고 파란 단청이 금빛 조명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무게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언가, 수백 년이 만들어낸 무게, 그 금빛 고궁 앞, 광화문 월대 위, 하얀 한복을 입은 7명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BTS, 완전체. 하얀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금빛 조명 아래에서 그 흰색이 빛났습니다. 경복궁의 기와와 단청과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다른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 2절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7명이 같이 불렀습니다. 가야금 소리에 다른 악기들이 하나씩 합류했습니다. 전통 악기들의 소리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개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광화문 광장 10만 명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10만 명 중에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슈빌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랑은 민요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국 민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 다시 만남의 기대,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오랜 세월, 그 노래를 불러온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나슈빌 아파트 작은 방에서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어를 모르면서도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느꼈습니다. 언어보다 먼저 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순간에 처음 알았습니다. 공연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동시 접속자는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도 마셨습니다. 화장실도 참았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랑으로 시작한 공연은 이후 다양한 곡들로 이어졌습니다. 7명이 광화문 월대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경복궁의 조명이 달라졌습니다. 빠른 곡에서는 역동적인 빛들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느린 곡에서는 차분한 금빛이 고궁의 선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연출을 맡은 팀은 경복궁이라는 공간 자체를 무대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실제 궁궐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 자기 나라의 역사적인 공간에서 자기 나라의 가장 오래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연이 되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공연 중간쯤에 RM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했습니다. 아미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10만 명의 함성이 하나로 터졌습니다. 저는 그 함성을 노트북 스피커로 들었습니다. 나슈빌 새벽의 작은 방에서 그 함성이 작은 스피커를 통해 나왔는데도 가슴이 울렸습니다. 공연 후반부로 갈수록 무대는 더 웅장해졌습니다. 경복궁의 조명이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파란색, 붉은색, 다시 금빛. 7명의 움직임이 그 빛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35년간 음반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공연을 봤습니다. 라이브 에이드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코첼라의 홀로그램 무대를 봤습니다. 런던 올림픽 개막식도 봤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앞 광화문에서 열린 이 공연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게 왜 다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무대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쌓인 장소가 무대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콘크리트와 철골로 웅장한 무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첨단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0년 된 궁궐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쌓인 역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였습니다. 경복궁과 경복궁 앞에 선 BTS. 그 둘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 민요와 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이 그것을 봤습니다. 경복궁과 경복궁 앞에 선 BTS, 광화문 월대 위의 하얀 한복, 보라색 바다를 이룬 10만 명의 아미. 그게 2026년 3월 21일 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나슈빌 새벽에 받았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7명이 다시 한 줄로 섰습니다. 조명이 다시 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만 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1절이 시작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렴이 되었을 때 10만 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10만 명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하나의 강처럼 광화문 광장을 흘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나왔는데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10만 명. 광화문 광장에 가득 찬 10만 명. 그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오래된 노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는 얼마나 오래된 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왔을까? 기쁠 때도 불렀을 것이고 슬플 때도 불렀을 것이다. 헤어질 때도 불렀을 것이고 다시 만날 때도 불렀을 것이다. 그 수백 년의 세월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화면 왼쪽 아래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동시 접속자 5천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천만 명이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면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호주에서 그 5천만 명이 지금 이 한국의 민요를 함께 듣고 있다. 나슈빌 아파트의 새벽에 저도 그 5천만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9살의 남자가 새벽에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슬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제 어리석음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13년. 저는 13년 동안 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아리랑이 끝났습니다. 7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10만 명의 함성, 5천만 명의 박수. 저는 홀로 나슈빌 아파트에서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슈빌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나슈빌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2013년 회의실에서 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그룹, 틈새 시장, 지속되기 어렵다. 그리고 방금 제가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5천만 명, 경복궁, 아리랑, 10만 명의 합창.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언어로 음악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32년간 팝 음악의 세계에서 살면서 영어가 음악의 기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노래가 세계 청중에게 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감정은 언어보다 먼저 옵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아름다움은 언어를 넘어섭니다. 저는 그날 새벽 한국어 민요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서도 한국어를 모르는데 울었습니다. 그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노래 안에 있는 감정이 언어 이전에 전달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담아온 감정. 그게 음악을 타고 나슈빌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단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숫자로만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악 시장 1.2%. 저는 그 숫자가 K-팝의 한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음악은 시장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음악은 사람에게서 자랍니다. 사람의 진심에서 자랍니다. BTS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컸습니다. 1.2%의 시장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시장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1.2%라는 숫자 뒤에 가려놓고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팬덤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팬덤을 소비자로만 봤습니다. 앨범을 사는 사람들, 콘서트 티켓을 사는 사람들, 숫자로 봤습니다. 구매력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미는 BTS의 음악을 통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멤버들이 군에 가면 팬덤이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팬덤은 2년이 넘는 공백 동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은 BTS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의 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잘못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K-팝을 미국 팝 음악의 모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따라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는 한 복사본은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K-팝은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K-팝은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미감, 집단적인 완벽함에 대한 추구,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K-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TS는 그 K-팝 위에 경복궁과 아리랑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것과 한국의 가장 새로운 것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5천만 명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13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32년 경력, 22개국 시장. 그 모든 경험이 오히려 제 눈을 막았습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보아야 할 것을 가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 후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음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 그때 BTS 있잖아. 2013년에 당신이 별로라고 했을 때 나도 같이 패스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응.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당신이 투자 가치 없다고 하니까 나도 넘어갔어. 당신 판단을 믿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의 확신이 제 자신만 틀리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같이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미국 음반 업계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K-팝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닙니다. 아시아 특수 현상도 아닙니다. K-팝은 하나의 독립된 음악 장르로 세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팬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팬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팬덤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힘은 어떤 마케팅 예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21일 밤 광화문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나슈빌 새벽에 혼자 봤습니다. 아리랑 하나가 5천만 명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복궁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BTS의 7명이 하얀 한복을 입고 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깊이를 처음으로 진짜로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문화를, 혼을 세계 앞에 내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5천만 명에게 통했습니다. BTS는 한국 문화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대신해서 세계에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BTS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당신들을 봤습니다. 30초 보고 틀렸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13년간 당신들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매년 증명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26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 빌보드 핫백 한국어 노래로 1위, 그래미 무대, UN 총회 연설, 그리고 광화문 아리랑, 하나씩 13년 동안 저 같은 사람의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틀스가 해내지 못한 것을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가보지 못한 곳에 당신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경복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세계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계 청중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세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5천만 명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진짜의 힘입니다. 진짜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이 진짜일 때 그것은 더 빛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나슈빌 새벽에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나슈빌 아파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탑니다.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59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어 10개 외우는 것도 버겁습니다. 어제는 한국어 발음 때문에 30분을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직접 이해하고 싶습니다. BTS의 노래가 말하는 것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그날 새벽 언어를 넘어 느꼈던 그것을 이제는 언어로도 느끼고 싶습니다. 창밖 주차장에서 이웃들이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들은 각자 갈 곳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 단어를 봅니다. 그게 지금 저의 하루입니다. 그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13년을 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음반 업계 32년 베테랑이 BTS를 13년간 무시하다가 광화문 아리랑 공연을 보고 깨달은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그 밤은 한국 문화가 세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각인시킨 밤이었습니다. BTS는 음악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아리랑 하나로 5천만 명을 울렸습니다. 경복궁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까지 나슈빌 새벽에 혼자 울게 만들었습니다. 진짜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 공연이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